뉴스 속보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터키 아라라트산 노아의 방주 발굴, 한국인 고고학자가 200년 숙제, 해결, 카메라가 눈 덮인 험준한 산맥을 비추며 웅장한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5165m. 아라라트산 정상에서 바라본 세상은 하얗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스쳐가죠. 17개국 67명의 학자들이 모인 이곳에서 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국제발굴단 베이스 캠프에 도착한 첫날, 제 소개를 마치자마자 돌아온 건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리처드 교수가 콧방귀를 뀌며 중얼거렸죠. 또 아시아에서 온 관광객인가. 웃음소리가 텐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38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서울대학교 고고학과 박사, 15년간 고대 근동 지역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저 한국에서 온 사람일 뿐이었죠. 엘리사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긴 경험이 전부예요. 하기는 별 의미 없어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조차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오후, 브리핑 시간. 리처드가 지도를 펼치며 설명합니다. 북동쪽 사면을 중심으로 탐사한다. 소련 시절 위성사진을 보면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지질학적 충서를 고려하면 서남쪽이. 잠깐. 리처드가 저를 째려봤어요. 당신은 누구죠? 박준호입니다. 한국에서. 아, 맞다. 한국인. 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200년간 서구학계가 연구해온 곳이야. 한국인은 기록 정리나 해. 텐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 연구는 기록이 아니라 역사를 바꾸려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텐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외국 학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킥킥거리는 소리도 함께요. 15년간 꿈꿔온 이 순간이 이렇게 시작될 줄 몰랐습니다. 노아의 방주. 인류 최초의 구원 이야기. 그 진실을 찾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배낭에서 연구 노트를 꺼냈습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분석 자료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내 연구였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창밖으로 아라라트산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모습은 장엄하면서도 냉혹했어요. 마치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겠느냐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들이 무시하든 조롱하든 상관없다. 진실은 편견보다 강하니까요.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증명해보겠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지도를 다시 펼쳤어요. 200년 동안 실패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모두가 같은 곳만 바라봤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새로운 시각. 그것이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새벽 4시. 베이스 캠프에 희미한 불빛이 켜집니다. 다른 텐트들은 모두 조용한데 한 곳에서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와요. 홀로 깨어있는 건 저뿐이었습니다. 외국 학자들이 코를 골며 잠든 사이 저는 연구에 몰두했어요. 지질조사 보고서, 위성사진, 고대 문헌들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또 밤새우는군. 엘리사가 텐트 밖에서 중얼거렸어요. 어제부터 제가 잠들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나 봅니다. 아침 식사 시간. 리처드가 큰 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3구역을 집중 탐사한다. 소련 자료에 따르면. 저는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교수님, 혹시 홍수 퇴적층 분석은? 또 시작이군. 독일 학자 한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시아인들은 왜 이렇게 이론만 좋아하는 거야?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프랑스 연구원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박 씨, 여긴 현장이야. 책상머리 연구소가 아니라고. 그러게 말이야. 한국에서 뭘 알겠어. 영국 학자 제임스까지 거들었죠.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조롱과 무시가 섞인 그 눈빛들. 15년간 쌓아온 제 연구가 한순간에 우스갯소리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한 틈새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리처드가 비웃었습니다. 틈새. 200년 동안 유럽 최고의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맞아. 우리가 못 찾은 걸 한국인이 찾겠다고? 한스가 거들며 박수를 쳤어요. 그날 오후 발굴팀이 3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배제됐어요. 박 씨는 베이스 캠프에서 자료 정리나 해줘. 리처드의 명령이었습니다. 텅 빈 캠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바람만이 텐트를 흔들고 있었어요.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배낭에서 GPS와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그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보기로 했어요. 서남쪽 능선을 혼자 올랐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걸었어요. 해발 4000m. 공기가 희박해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정상 근처에서 멈춰섰어요. 발밑으로 거대한 골짜기가 펼쳐졌습니다. 위성사진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온 땅에 홍수를 내어 생명체를 멸하리라. 창세기 7장 1절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깨달았어요. 모두가 산정상만 바라봤구나. 하지만 홍수가 끝나고 방주가 머문 곳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는 길,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캠프에 도착하자 발굴팀도 돌아와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들이었어요. 오늘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나 봅니다. 리처드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디 갔다 온 거야? 자료 정리는 다 했고? 네, 마쳤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도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골짜기의 지형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퇴적층의 패턴, 암석의 연대, 물의 흐름.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년간 실패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지도에 없는 길이 방주로 향하는 길입니다. 위성사진과 고대 문헌들이 탁자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박준호의 손가락이 지도 위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멈춥니다. 3일째 밤. 저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7세기 아르메니아 수도원 기록과 현재 지형도를 겹쳐보니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왔어요. 방주는 아라라트 산들 위에 머물렀더라. 창세기 8장 4절입니다. 산들이라는 복수형이 핵심이었어요. 모두가 가장 높은 봉우리만 찾았지만 실제로는 연결된 능선 전체를 뜻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 지각 변동으로 지형이 바뀌었다면 다음날 아침 브리핑. 리처드가 어제 탐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3구역에서도 특별한 발견은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지.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안이 있습니다. 또 시작이라는 표정들이었어요. 한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박씨, 우리 시간 낭비 좀 하지 마.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탁자 위에 준비해온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위성사진, 지질조사 보고서, 고대 문헌들. 여러분이 찾는 곳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11세기 수도원 기록을 보면 또 책 이야기군. 피에르가 비웃었습니다. 현장 경험이 없으면서 무슨 소리야? 엘리사가 지도를 들여다봤어요.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지점이 어디죠? 저는 서남쪽 골짜기를 가리켰어요. 홍수 퇴적층 분석 결과 이곳의 지질 연대가 헛소리 그만해. 리처드가 소리쳤습니다. 200년간 전 세계 학자들이 연구한 곳이야. 한국에서 몇 년 공부했다고 우리보다 잘 안다고? 텐트 안이 얼어붙었어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조롱과 분노가 뒤섞인 그 표정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도에 없는 길이 방주로 향하는 길입니다. 제임스가 킥킥거렸어요. 시적이긴 하네. 하지만 여긴 과학의 세계야. 맞아. 감성파리는 한국에서나 통해. 그 순간 엘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번 봐볼 가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리처드가 그녀를 째려봤어요. 엘리사, 너마저 그런 소리를? 단지 새로운 관점일 뿐이에요. 어차피 다른 곳에서도 못 찾았으니. 한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 낭비야. 완전히. 동의해. 아시아인의 직감을 믿을 순 없지. 결국 표결이 붙었어요. 17명 중 16명이 반대했습니다. 엘리사만이 유일하게 제 편이었어요. 결정됐다. 리처드가 선언했습니다. 내일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한다. 박 씨는 계속 자료 정리나 해. 그날 오후,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제 자료를 가져갔거든요. 혼자서라도 확인해보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었죠. 당신 이론이 맞을지도 모르니까. 해질 무렵, 엘리사가 돌아왔어요. 흥분한 얼굴이었습니다. 박 씨, 이것 좀 봐요. 그녀가 가져온 건 돌덩어리였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평범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인공적으로 가공된 흔적이 있었거든요. 서남쪽 골짜기에서 찾았어요. 엘리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가공 흔적,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첫 번째 실마리를 찾은 거였습니다. 내일 다시 가봐요. 저는 엘리사에게 말했어요. 이번엔 더 자세히. 그 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모두가 틀렸다고 해도 진실은 숨어 있었어요. 200년간 아무도 보지 못한 그곳에 새벽 5시 아라라트 산에 폭풍 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라디오에서 터키 기상청의 긴급 방송이 흘러나와요. 모든 등반객은 즉시 하산하라. 대형 산사태 위험.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몰려오는 속도가 심상치 않았어요. 베이스 캠프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리처드가 소리쳤어요. 모든 팀원은 즉시 대피 준비. 장비는 최소한만 챙겨. 한스가 허둥지둥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피에로와 제임스가 사구역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무전도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젠장, 이럴 때가 아닌데. 리처드가 초조해했어요. 폭풍우는 이미 산 중턱까지 올라왔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어요. 누군가 찾으러 가야 해요.
미친 소리. 이 날씨에? 독일 학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배낭을 메고 일어섰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리처드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 씨, 농담이야? 이 폭풍 후에 산에 올라가겠다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발견은 그 다음입니다. 엘리사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너무 위험해요. 혼자서는. 괜찮습니다. 사구역 지형은 제가 더 잘 알아요. 실제로 지난 사흘간 그 일대를 샅샅이 조사했었거든요. 다른 누구보다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바람이 텐트를 흔들고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10m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헤드랜턴을 켜고 산을 올랐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여호와여, 당신의 종들을 구원하소서. 시편 86편 2절이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30분을 올라갔을까요? 멀리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와줘, 여기야. 피에르의 목소리였습니다. 바위 틈에 두 사람이 끼어 있었어요. 제임스의 다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박 씨. 어떻게? 피에르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저는 제임스를 부축했습니다. 몸무게가 70kg는 좋게 되는 그를 혼자 끌어야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위쪽에서 굉음이 들려왔어요. 산사태였습니다. 뛰세요. 저는 두 사람을 밀어냈어요.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굴러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순간적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제임스를 감싸 안고 바위 아래로 굴렸어요. 등에 돌덩이가 내리쳤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피에르가 소리쳤어요. 박 씨, 괜찮아? 등이 아팠지만 일어섰어요. 빨리 내려가야 해요. 2차 산사태가 올 수 있어요. 1시간 반을 끌고 밀며 내려왔습니다. 베이스 캠프가 보였을 때 저는 기력이 다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캠프에서는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달려와서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제임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로. 평소 저를 무시하던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리처드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국적이나 학벌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요. 사람을 구하는 일 앞에서는 모든 편견이 무의미해집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엘리사가 제게 말했어요. 이제 당신 이론을 진지하게 들어볼게요. 저도요.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새벽, 서남쪽 골짜기에 3명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박준호, 엘리사, 그리고 피에르가 조심스럽게 내려가고 있어요. 4시간째 발굴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산사태로 지표면이 많이 드러났어요. 평소라면 볼 수 없었던 깊은 층이 노출된 거였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 피에르가 소리쳤어요. 삽질을 하던 그의 도구가 딱딱한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브러쉬로 조심스럽게 흙을 제거했습니다. 점점 드러나는 것은 나무였어요. 하지만 평범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4000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목재. 게다가 인공적으로 가공된 흔적이 선명했어요. 이건 불가능해. 엘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고도에서 이런 크기의 목재가 더 파내려갔어요. 1m, 2m, 3m. 목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체 구조가 드러났어요. 거대한 선체 모양의 목재 구조물. 길이만 해도 50m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창세기 6장 14절이 떠올랐어요.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15년간 꿈꿔왔던 그 순간이었어요. 노아의 방주. 정말로 존재했던 거였습니다. 박 씨, 정신 차려요. 엘리사가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이게 정말 그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 나무는 4000년 전 홍수를 견뎠습니다. 피에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입을 벌린 채 구조물을 바라봤습니다. 200년 동안 우리가 찾던 게 여기 있었다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목재 사이사이에서 다른 유물들이 발견되기 시작했거든요. 고대 도자기 파편, 동물뼈, 씨앗들. 이건 방주 안에 있던 것들이에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생명체들이 실제로 살았던 흔적들입니다. 엘리사가 무전기를 집어들었어요. 베이스 캠프. 긴급 상황이에요. 뭔가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30분 후 전체 발굴팀이 도착했어요. 리처드가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구조물을 본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불가능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한스가 목재를 만져봤어요. 가공 기술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해. 4000년 전 기술로는 불가능한 수준이야. 제임스는 아직도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눈을 떼지 못했어요. 박 씨, 당신이 옳았어. 어제 목숨을 구해준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요. 200년간 서구학계가 실패한 일을 38세 한국인 고고학자가 해낸 거였습니다. 리처드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평소에 오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박 씨,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린 길을 잃었을 겁니다. 그날 오후 베이스 캠프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방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4000년 전 그 순간을 상상해봤어요. 노아 가족이 이 방주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꿨을 그때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을 그들을. 엘리사가 옆에 앉았어요. 기분이 어때요? 믿기지 않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15년간 꿈꿔왔는데 정작 현실이 되니까 꿈 같아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역사를 바꾼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찼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이 발견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 CNN 뉴스센터. 속보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노아의 방주 발견. 터키 아라라트 산에서 4000년 전 거대. 선박 유적.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베이스 캠프의 위성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BBC, CNN, NHK, 그리고 한국의 KBS까지. 모든 언론사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리처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박 씨,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200년간 우리 서구학계가 갖고 있던 편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한스도 옆으로 왔어요. 내가 했던 말들 모두 취소하고 싶어. 독일인 특유의 딱딱한 표정이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학자예요. 피에로와 제임스는 아예 제 옆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자 이제는 존경하는 스승처럼 여기고 있었거든요. 박 교수님. 제임스가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처음으로 교수님이라는 호칭을 붙인 거였습니다.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후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터키 정부 관계자, 유네스코 대표단, 그리고 국제고고학회 임원들까지. 헬기 3대가 베이스 캠프에 내려앉았습니다. 터키 문화부 장관이 제 손을 잡았어요. 박 박사님, 터키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발견은 인류 전체의 유산이에요. 유네스코 사무총장도 왔어요. 즉시 세계문화유산 등재 절차에 들어갑니다. 박 박사님이 주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더 이상 저는 한국에서 온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고고학자가 된 거였어요. 저녁 위성전화 인터뷰. 한국 KBS 기자가 물었어요. 박사님,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15년 전 유학을 떠날 때의 마음이 떠올랐거든요. 언젠가는 세계에 한국의 실력을 보여주겠다던 그 다짐이요. 나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인의 끈기를 대표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한국에서는 특별방송이 나갔어요. 터키서 노아의 방주 발견한 한국인 박준호 박사. 제 이름이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드렸어요. 아들, 뉴스에 나오던데. 정말 내가?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응. 아빠. 정말이야. 어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우리 준호가 세계적인 학자가 됐구나. 항상 믿고 있었어. 우리 아들이 해낼 거라고. 다음날 아침 국제 언론들이 몰려왔어요. MBC, ABC, 그리고 유럽의 주요 방송사들까지. 저는 갑자기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된 기분이었어요. 영국 BBC 기자가 질문했어요. 200년간 서구학자들이 실패한 일을 어떻게 해낸 건가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다른 시각에서 봤을 뿐입니다. 편견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진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인터뷰는 전 세계로 방송됐어요. CNN에서는 Korean Archaeologist Changes History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엘리사가 제게 말했어요. 이제 당신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솔직히 부담됐어요. 하지만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발견이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더 큰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날 밤 저는 방주 앞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4000년 전 노아가 느꼈을 그 감정을 상상해봤어요. 절망 끝에서 찾은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다짐을요. 이제 제게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후, 터키 아라라트산 노아의 방주 박물관.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박준호가 국제고고학회 회장단과 함께 걸어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방주 발견 1주년 기념일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정식 등재된 지 6개월. 이제 이곳은 인류의 성지가 되었어요.
저는 방주 앞에 서서 모인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인, 터키인, 미국인, 유럽인들. 국적도 종교도 다른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리처드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박 박사, 오늘 연설 준비는 됐나요? 네, 교수님. 이제 저희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편견의 벽을 넘어선 진정한 학자 동료로요. 엘리사가 마이크를 건네주었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녀도 이제 제 연구팀의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1년 전 이 자리에서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발견은 방주 자체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우리가 발견한 건 서로를 구원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4000년 전 노아는 혼자 살아남지 않았어요. 모든 생명을 함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2절을 인용했어요. 관중 사이에서 깊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1년 전 저는 외국인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요. 하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국적을 잊었어요. 피에로와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을 거예요. 방주는 생존의 상징이 아니라 서로를 구원하라는 약속입니다.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 함께 살아가라는 메시지예요. 한국에서 온 취재진이 카메라를 돌리고 있었어요. 이 연설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서로 다른 피부색,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가졌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터키 대통령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박준호 박사님, 터키 명예시민증을 드립니다. 당신은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한국 대사도 왔어요. 박사님, 조국이 자랑스러워합니다. 한국인의 위상을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관중석에서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터키 현지 아이였어요. 아저씨, 저도 박사님처럼 고고학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물론이야. 내가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연설을 마치고 저는 혼자 방주 앞에 섰어요. 1년 전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무시와 조롱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때를요. 엘리사가 다가왔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조용한 연구자에서 세계적 유명인이 된 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전혀요. 이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라라트 산에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4000년 전 노아가 봤을 그 같은 노을이었을까요? 그때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사님, 새로운 발굴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관련.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앞으로도 계속될 모험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저를 믿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편견을 넘어선 그날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방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영원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서로를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발견이라고.